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YTN을 돌아봅니다. K문화가 전 세계 문화, 산업 전반을 아우르면서 자연스럽게 문화 소식을 전하는 언론 보도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 리뷰 Y 시간에는 YTN 컬처 인사이드 프로그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시청자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시청자 톡톡 Y에서 살펴봅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주용입니다. 최근 발작성 기침을 보이는 100일의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가 번지기 시작하면서 국내에서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105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100일의 감염돼 생기는 급성호흡기 질환으로 콧물, 기침과 같은 초기 증상을 보이다가 발작성 기침으로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예방을 위해선 제때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감염이 중증 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 Y로 시작합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스 리뷰 Y 시작해봅니다. 먼저 김지연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컬처 인사이드. 프로그램명처럼 문화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보는 전문적인 문화 저널리즘 프로그램인데요. 문화의 시대인 21세기의 새로운 플랫폼과 미디어의 등장, 이에 발맞춘 방송, 영화, K-팝 등등의 핫 이슈를 깊이 있게 진단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는 만큼 어떤 소식들로 채워지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이번 주 뉴스 리뷰와이는 최근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 YTN 문화보도 프로그램인 컬처 인사이드를 살펴봅니다. 지난 5월에 시작이 된 컬처 인사이드 프로그램을 분석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전에 미리 실장님께서 프로그램을 홍보해 주시기도 했는데요. YTN 내부나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반응을 어떻게 수치화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반응이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최근에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맛집 쏠림 현상이라는 말이 생겼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터넷에 어느 음식점을 찾아가서 맛있다라는 이제 글이 오르게 되면 모든 사람이 그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고 이런 현상들이 있죠. 인터넷의 발달이라는 게 사실 사람들의 선택권을 좀 넓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기대를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편식을 조장하는 역효과가 나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방송 뉴스도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지금 공중파라든가 보도 채널을 보면 거의 많은 시간들을 다 시사 프로그램, 시사 정치 프로그램이나 대담 이런 걸로 이제 할애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사 관련 뉴스가 시청률이 좀 오른다는 그런 인식들이 깔리게 되니까 모든 방송에서 똑같이 방송을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YTN이 이 컬처 인사이드라는 문화 전문 뉴스를 만들었다는 건 대단한 도전이고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이 표현하지는 않지만 가지고 있는 문화 뉴스에 대한 욕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욕구들을 파고들어서 다른 뉴스처럼 표피적이지 않고 아주 사실상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의 뉴스를 다뤄줌으로써 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일단 아직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고칠 점은 많이 있지만 어쨌든 시작은 대단히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YTN의 새로운 도전, 이 컬처 인사이드 프로그램. 이 상황리에 막을 올리고 여전히 순항 중인지 이 평가원님과 박사님의 분석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가원님부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5월 11일 컬처 인사이드 첫 보도에서 앵커가 컬처 인사이드의 큐레이션을 맡게 됐다라고 포부를 밝히고 있는데요. 저는 이 큐레이션이라는 말이 귀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콘텐츠 큐레이션이란 여러 분야에서 양질의 콘텐츠를 취합, 선별, 분류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인 만큼 컬처 인사이드의 콘텐츠 취합과 선별, 그리고 분석력을 기대하게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문화는 삶의 질을 높이기도 하면서 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이제 문화산업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외 한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이 방송, 영화, 음악, 웹툰 등 한류 관련 문화 콘텐츠의 해외 소비 이용 실태를 살펴보니까
한국하며 떠오르는 이미지 1위는 K-팝이었고 또 다음으로는 한식, 또 한류 스타, 드라마, IT 제품 브랜드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글로벌 OTT에서 한국 영화 콘텐츠의 인기가 크게 두드러진 것이라든지 또 유튜브를 통한 한류 콘텐츠 이용이 증가한 것이 한국 문화 콘텐츠의 인기와 영향력이 커짐을 실감케 한다고 하겠습니다. 한국에 대한 한류 이용자들의 시선 확장과 더불어 이 콘텐츠 중심의 한류에서 연관 산업으로 확대된 K 콘텐츠로의 도약 가능성을 확인하게 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YTN 컬처 인사이드가 문화 콘텐츠 그리고 문화 산업 전 영역을 아우르면서 동시에 문화 인물과 또 문화 이슈를 깊이 있게 취재하고 또 보도하는 문화 길잡이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네, 이제 문화에 집중한 프로그램인 만큼 이 문화 관련된 다양한 소식이 집약돼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보도 전문 채널 YTN에서 선보이는 문화 프로그램의 구성은 어땠는지 또 그 안에서 어떤 내용을 전하고 있는지까지 저희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사님. 한국의 이 문화 산업은 1990년대 그 드라마 콘텐츠로 시작해서 한류로 또 최근에는 K컬처, K콘텐츠로 확장했습니다. 5월 11일 리포트 K-팝 성장의 그늘은 이 같은 K컬처의 급격한 발전 뒤에 있는 어두운 면도 좀 생각해 보게 했습니다. 작년 K-팝 음반 누적 수출액이 3천억 원을 넘겼고요. 또 K-팝 아티스트들의 빌보드 점령, 또 해외 스타디움 투어 또한 흔한 일처럼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눈부신 급격한 발전 뒤에는 풀어야 할 숙제가 있었는데요. 하이브 미니진 갈등으로 드러난 K-팝의 비밀, 이 보도는 최근 하이브와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미니진 대표의 충돌이 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짚어냈습니다. K-팝의 장르와 또 스타일에서 다양성이 부족하고 또 획일화된다라는 비판,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또 수익의 다각화 전략 비중이 커지면서 생겨난 변화를 짚었는데요. 방탄소년단이 촉발한 K-팝을 한강의 기적 혹은 국위 선양이라는 키워드로만 볼 것이 아니라 K-팝 시장과 산업에서 불거져 나오기 시작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해 보는 것을 시작으로 개선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한다는 점을 좀 강조해 준 것 같았습니다. 네, 범죄도시 4 흥행독주 영화계에 못 웃는 이유는 이 보도에서는요. 음악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앞서 꼬집었던 그 보도에 이어서 영화 시장의 굵직한 이슈들을 꼬집는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범죄도시 4 흥행에도 불구하고 웃지 못하는 영화계, 그 이면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 보도는 범죄도시 4의 흥행이 보여주듯 몇몇 흥행작에 쏠리는 스크린 독과적 문제와 이로 인한 흥행 양극화 문제, OTT 시장의 확대와 영화 시장의 위축, 독립영화의 위기, 그리고 반토막난 영화제 지원 예산의 문제 등 다방면에서 영화 시장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저널리즘적 시각에서 짚어보고 있습니다. 극장과 영화의 위기에 대한 지적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만큼 영화 시장의 변화와 위기, 아울러 타겟책에 대한 심층 보도 역시 연속 보도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2019년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촉발된 이 트로트 광풍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배려와 공감의 아이콘으로 임영웅 신드롬에서는요. 임영웅 씨의 콘서트 소식을 시작으로 해서 중장년층의 팬덤 문화를 이해해 보게 했습니다. 문화계에 집중한 프로그램이기에 다룰 수 있는 정보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5월 26일 서울 마포구 상암 월드컵 경기장은 이 임영웅 씨를 찾은 10만 관객으로 채워졌다라고 하죠. 임영웅 씨의 전국 순회 공연이 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면서 이른바 그 히어로노믹스라는 단어까지 탄생할 정도라고 언급해 주었는데요. 임영웅 씨의 공연이 열리는 지역에 호텔이나 식당 등의 매출이 덩달아 급증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해내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미국의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지난해 전 세계 5개 대륙을 도는 투어 공연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10억 달러 정도 추정이 되는데요. 공연 매출만이 아니라 이 미국 국내 총생산 GDP를 50억 달러 정도 늘렸다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프트 노믹스라는 신조어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런 모습이 한국에서도 낯설지 않게 보입니다. 그래서 임영웅 씨로 인해서 파생한 이 경제 효과를 히어로노믹스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는 거죠. 팬덤이 문화적 현상을 넘어 경제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팬덤 경제의 경제로 나아가고 있다고 진단해 인상 깊었습니다. 자, 사회 전반에서 크게 이슈가 된 문화 소식을 다루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것 외에
어떤 YTN만의 보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좀 참신한 보도는 없었습니까? 네,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뭉크의 전시회를 소개한 뭉크의 절규 속으로는 제목처럼 마치 뭉크의 전시회장으로 걸어 들어가 관람하는 듯 시각적으로 다채로운 영상을 전달을 했는데요. 고독과 불안 등 내면의 감정을 풀어낸 표현주의 선구자라는 소개처럼 뭉크 전시회의 테마를 적절한 BGM과 화면 구성으로 전달하고 있어 눈길이 가는 보도였습니다. 통상 미술 전시 보도가 주최 측의 인터뷰로 전시의 기획 의도를 구두나 자막 텍스트로 전하는 것이 왜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본 보도의 경우 자막이나 청각 언어는 최소화하는 대신에 화가의 작품 편집 영상을 통해서 전시회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미술 전시에 관한 보도였던 만큼 작품의 이미지를 주재료로 내용을 구성한 것은 적절하면서도 독창적인 전달 방식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보도의 내용뿐 아니라 형식적 측면에서도 흥미로운 보도들을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중음악에 들이운 AI 영향력 파장 어디까지의 경우에는요, AI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다 보니까 예상 못한 문제점도 높아졌다라는 내용이 인상 깊었습니다. 작곡이나 화성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쉽게 노래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점이나 또 창작고 공모전에서 AI를 이용해 만든 노래가 입상을 하는 사례까지 등장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유튜브에서 AI 커버곡이 조회수가 높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문제는 AI를 통한 생성물인지 또 인간의 창작물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분쟁이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AI를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란 평가가 지배적인데 이 제도적 기술적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라는 점을 알게 해준 정보였습니다. 한국의 시각 효과 기술의 현재를 전한 문화 보도도 참신했는데요. 한국 VFX 기술의 눈부신 발전이라는 제목의 보도입니다. VFX 기술이 구현된 최근의 흥행 작품들을 소개하는 것은 물론 기자가 직접 VFX 기술을 체험하는 내용이 담긴 흥미로운 보도였는데요. VFX 기술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시청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생생하게 전하고 있는 점이 장점이었습니다. 다만 현황의 전달에 그치고 있는 점은 다소 아쉬웠는데요. 현황을 넘어 분석이나 흐름을 전하는 보도가 향후 보완되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VFX 영화의 흥행 공식을 규명해 보는 것 등 이를테면 어떤 작품들은 흥행이 되고 어떤 작품들은 흥행이 되지 않았는지 등등 좀 더 분석적인 보도들이 이어진다면 유용한 문화 기술 보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YTN에서 문화인을 만나볼 수 있는 문화 인터뷰 코너도 있습니다. 5분이 넘는 긴 시간인데요. 좀 깊이 있는 대화를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인상적이었는데요. 컬처 인사이드에는 매회 화제의 인물을 만나보는 문화 인터뷰 코너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음악, 애니메이션, 영화 등 대중문화 분야에서 대중과 오랜 시간 호흡해온 문화인들의 삶과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일례로 K-웹툰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이연세 작가의 전시회 소식을 작가의 인터뷰를 빌어 전한 K-웹툰의 시작, 이연세 결핍과 도전이 나를 만들었다라는 이 제목의 문화 인터뷰는요. K-웹툰의 역사이자 증인인 이연세의 작품과 인생을 통해 한국 웹툰의 어제와 오늘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깊이 있는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문화 인터뷰는 얼핏 보면 특정 예술인에 관한 인터뷰 같지만 또 알고 보면 만화, 음악 등 특정 문화 장르의 어제와 오늘에 관한 인터뷰라는 점이 보도에 무게감을 더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문화 인터뷰 코너는 개인을 통해 시대를 읽어내는 깊이 있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이 트로트의 전설 또 데뷔 50주년을 맞이한 김연자 씨와의 인터뷰가 인상 깊었는데요. 데뷔 50년 대학축제요정 김연자 보도였습니다. 이 김연자 씨 하면 한류의 원조, 또 한류의 여왕이라는 수식어는 당연하겠죠. 그런데도 여전히 노래 잘 부르는 가수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좀 수줍어하는 모습이 순수해 보이셨고요. 또 인간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YTN에서만 공개하는 비밀로 이 스케줄이 없을 때는 민낯으로 쇼핑을 다니신다고 하시기도 하셨어요. 이 YTN 컬처 인사이드에서만 공개하는 이 문화인들의 솔직한 이야기 더욱 기대가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컬처 인사이드, YTN에서 기존에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구성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작에도 상당히 많은 공을 들인 모습이죠. 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30년쯤 전에 YTN 개국 초기에 문화뉴스라는 그 데일리 프로그램이죠. 매일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방송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전까지 어떤 방송에서도 이렇게 그 문화 관련 뉴스를 묶어서 프로그램으로 방송한 적이 없었거든요. 되게 파편적인 리포트 위주의 방송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YTN이 개국 초기였지만 문화계를 비롯해서 많은 그 시청자들이 상당히 그 높게 평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어떤 그 파격적인 구성이라든가 프로그램 편성이 그만큼 인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게 있고요. 그 정치인들 사이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본인의 부고 외에는 어떤 기사라도 나는 게 좋다. 뭐 앵커님 잘 아시겠지만 그만큼 이제 이 대중에게 존재를 알린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제 컬처 인사이드는 이제 막 시작을 했고 대중들이 아주 조금씩 알아가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주말에 방송하는 걸로 돼 있지만 인지도가 조금씩 올라가면 저는 인력을 좀 더 투입하고 그래서 편성도 좀 늘리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문화뉴스 하면 YTN에서 아주 훌륭한 문화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다 알게 되는 그런 선순환의 과정을 밟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를 위해서 YTN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화 프로그램의 강자로서 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이 밖에도 요즘 시대에 꼭 필요한 정보를 한데 모은 그런 코너도 있다고 합니다. 박사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컬처 인사이드 문학의 핫 이슈 탑5 코너죠. 재미있게 봤습니다. 이 랭킹 순위를 통해 전달하는 점에서 정보도 있고요. 또 재미까지 느껴지는 정보였는데요. 더 높은 순위를 차지한 콘텐츠가 무엇인가를 궁금하게 만들어서 주목도가 높고 또 전달하는 문화 이슈의 영상도 흥미로워서 집중이 절로 됐습니다. 한편의 영화 같은 뮤직비디오 탑5라든지 독보적인 컨셉트 가수 탑5와 같은 세대를 넘나드는 독보적인 컨텐츠를 소개하는가 하면 또 유튜브에서 화제성이 높은 이슈들을 정리해주는 화제의 챌린지 영상, 또 세상에 이런 유튜버가, 또 유튜브 진출이 반가운 스타 등의 이 주제 랭킹은 유튜브에 쏟아져 나오는 다양한 콘텐츠를 한눈에 정리해서 알 수 있게 해준다라는 점에서 좀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요, 그 한국인의 시간과 돈, 또 어느 컨텐츠에 라는 보고서를 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은 TV, OTT, 또 유튜브, 음악, 게임, 웹툰, 또 책을 통틀어서 하루 3시간씩 문화 컨텐츠를 소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30.28%를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보는 데 쓰고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도 문화 콘텐츠를 소비하는 중요한 플랫폼이 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문학의 핫 이슈 탑5가 유튜브 콘텐츠, 또 유튜브에서 뜨는 콘텐츠에 주목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네, 5월 11일 속보이는 랭킹 코너에서는요. SNS 챌린지 영상 탑5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사이 중요한 문화 생산의 주체 중 하나가 바로 소비자인 시청자라는 점에서 SNS 이용자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는 챌린지 영상을 문화보도에서 다루는 것 역시 신선했습니다. 다만 왜 이런 영상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지 SNS 대중문화에 대해 좀 더 심층적인 논평을 곁들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단순 문화에 관한 정보 전달에 그치지 말고 미디어 간 경계 넘기와 같은 테마로 최신 문화 트렌드에 관해서 의미 있는 분석을 내놓는 코너를 마련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미디어의 다양성이 심화되고 있는 요즘 매체 간 경계 넘기 현상이 미디어 생산과 유통, 소비에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는 만큼 시청자들이 문화 트렌드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듣고 보니까 문화 트렌드 분석 이런 콘텐츠가 들어가면 조금 더 유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 리뷰 Y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인데요. 먼저 평가원님부터 한 줄로 부탁드립니다. 문화 저널리즘의 지평 확대, 꾸준히 이어져야. 아시다시피 저널리즘에서 문화 보도는 정치나 경제, 보도에 비해 그동안 상대적인 변방, 주변부로 다뤄진 면이 적지 않았는데요. 문화 보도가 후면이나 후순위에 배치되거나 문화가 온전히 문화로서 다뤄지지 못하고 정치 내지 경제적 효과로 다뤄지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컬처 인사이드와 같은 본격 문화 저널리즘의 등장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다만 그만큼 기대가 큰 것도 사실인데요. 최신 문화 트렌드에 관한 정보뿐 아니라 문화 트렌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비평, 욕심을 내자면 새로운 문화적 대상의 발굴도 꾸준히 이어졌으면 하고요. 아울러 저널리즘 본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 권력의 감시도 소홀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보도 전문 채널 YTN의 문화보도 프로그램 컬처 인사이드가 문화 저널리즘의 지평을 확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기대 수준에 맞는 좀 풍성한 콘텐츠 내용들 저희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수정 박사님 한 줄평 부탁드립니다. K 콘텐츠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조언하는 프로그램 되길. 한국 콘텐츠가 세계 콘텐츠 산업의 정상에 오르는 일들이 앞을 다투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BTS, 또 기생충, 오징어 게임 등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는데요. 이제는 놀라운 성과를 자축하는 것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성숙하게 실현하고 또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꾸준히 모색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컬처 인사이드는 변화하는 K문화 콘텐츠의 성장만이 아니라 성숙을 위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이제 컬처 인사이드가 K 콘텐츠의 어떤 성장과 성숙에 좀 걸음이 됐으면 하는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리뷰 Y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온이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온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동물 유기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얼마 전 태안의 한 해수욕장 인근에서 비닐봉지 속 버려진 강아지들을 발견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알린 보도가 있었습니다. 충남 태안경찰서는 어제 오후 샛별 해수욕장 인근 폐비닐 야적장에 버려진 비닐봉지 안에서 강아지 6마리가 발견돼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탯줄이 남아있던 강아지들은 묶인 비닐봉지 안에서 빈 소주병 등과 함께 발견됐고 청색증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버려진 강아지들의 모습을 사진을 통해 보여주고 건강 상태를 알려 보도를 접한 시청자들의 안타까움과 공분을 일으켰는데요. 보도에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강아지를 비닐봉지에 담아 유기한 사례를 알렸는데 동물 유기 문제가 끊이지 않는 만큼 현황과 처벌 내용을 더해 경각심을 높이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 Y에서 시청자 의견을 반영해 동물 유기 현황과 처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 반려동물 보호 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구조보호된 유실 유기 동물 수는 2017년에 10만 2,593마리에서 2019년도에 13만 5,791마리로 증가했습니다. 2021년에 11만 8,273마리로 약간 줄었지만 여전히 10만 마리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기동물은 구조 직후에도 전부 생명을 건지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현행법상 유기동물은 보호소 입소 후 10일간 입양 문의가 오지 않으면 대부분 안락사됩니다. 구조됐어도 또다시 생사기로에 설 수밖에 없는 셈입니다. 반복되는 동물 유기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전에는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이 3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불과했는데요. 지난 2021년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3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됐습니다. 동물 유기를 형사처벌로서 중하게 다루겠다는 취지인데요. 다만 벌금 액수는 크지 않아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 Y 두 번째 주제는 해양 폐기물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는 31일은 바다의 날입니다. 지난 5월 31일 바다의 날을 맞이해 진행한 해양 쓰레기 수거 행사를 통해 바다에서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알린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우두와 바닷속에 있던 타이어 수십 개가 털을 내뱉으며 물 위로 올라옵니다. 표면에 붙어있는 조개 등이 바다에 버려진 지 오래됐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합니다. 행사에서 건진 쓰레기는 100톤가량. 바닷속에 들어가 수거 작업을 벌인 잠수사들은 매년 행사가 이어져도 바닷속 쓰레기가 줄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올해부터
바다로 유입되는 폐기물에 비해 수거량은 적어 앞으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바다에 남은 쓰레기를 줄여나가겠다는 정부의 방침까지 전달했는데요. 이번 보도는 부산시 앞바다 해양 쓰레기 수거 행사 현장을 찾아간 보도였는데 해경이나 지자체의 단속 활동과 바다의 폐기물을 투기하면 받게 되는 처벌 수위 등을 알려 경고 효과를 주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 Y에서 해양 폐기물 관련한 단속 활동과 폐기물 투기 시 처벌 수위를 정리해봤습니다. 해양 환경 보존을 위해 해경은 꾸준히 단속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날 동해해양경찰서가 해상환경법을 위반한 선박들을 적발하기도 했는데요. 외국 선적의 화물선이 황산철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해상에 배출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사례입니다. 여수해경은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미국 식품의약국 수출용 폐류 생산, 지정해역 내 해양 오염 행위에 대해 해수부, 해경,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해양 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집중 점검하고 단속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해양환경관리법에는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폐기물을 바다로 배출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치를 초과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 Y 세 번째 주제는 한국 영화 100편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한국영상자료원이 감독, 배우, 평론가 등 240명을 상대로 우리나라 영화 중 사회 문화적으로 의미 있고 장르 예술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영화를 발표하면서 꼽힌 영화에 대해 살펴보는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여보! 중산층 가정에 들어온 하녀가 가정을 파괴해가는 김기영 감독의 스릴러 명화.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을 제작하며 영감을 받았다고 밝혔던 이 작품이 10년 전 조사에 이어 최고의 한국 영화로 선정됐습니다. 상위 12작품 안엔 2000년 이후 영화들이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10년 전 조사에서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만 포함된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입니다. 영화인이 뽑은 한국 영화 100편 중 10위 안에 든 작품들을 살펴보고 이전 조사와는 달라진 점과 한 감독의 영화가 여러 개 포함된 부분들을 짚으며 결과를 풀이했는데요. 역대 최고 한국 영화 100편 가운데 김기영 감독의 작품 하녀가 1위로 선정됐다고 알렸는데 상위 10편의 다른 작품이 무엇인지는 알려주지 않아 궁금했다는 시청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궁금증이 남지 않는 보도를 위해 시청자 톡톡 Y에서 역대 최고 한국 영화 100편 중 1위부터 10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원은 2006년과 2014년 역대 최고 영화 100편을 선정한 데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14년 조사에 이어 이번에도 하녀는 1위에 올랐는데요. 이어 2위와 3위는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과 기생충이 그리고 유현목 감독의 1961년작 오발탄이 4위에 올랐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와 헤어질 결심은 각각 5위와 공동 8위를 차지했는데요. 6위는 하길종 감독의 1975년작 바보들의 행진이, 7위는 이창동 감독의 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공동 8위에는 허진호 감독의 8월의 크리스마스가 차지했고 마지막으로 홍상수 감독의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이 10위에 올랐습니다. 박찬욱 감독은 총 7편의 작품을 100선에 진입시켰는데요. 임권택 감독이 6편으로 뒤를 이었고 이만희와 이창동 감독이 각각 5편, 김기영, 배창호, 봉준호 감독이 4편을 목록에 올렸습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 Y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더 새로운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